그 김태우 씨라고 강서구청장 직전 강서구청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서구청장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강서구청장 공천을 줬고요. 그러니까 유죄로 당연히 징역형이 선고됐는데도 불구하고 줬습니다. 결국 그 징역형은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직을 상실하게 됐고 이번에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는데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된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사면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공익신고자라 그럽니다. 본인은. 근데 그 공익신고자라는 주장은 본인이 형사재판을 받을 때 1심부터 3심까지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전부 그 공익신고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형의 감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그 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익적 의도들. 예를 들어서 본인의 감찰이 시작되니까 본인에 대한 비위 사실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니까 그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른바 정치권이나 보수 언론에 사건을 흘렸다는 정황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에 대한 대가로 사실 공천도 받은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면은 감찰을 받았던 비위 의혹이 뭐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최근에 아실 거예요. 제2경인고속도로 지나가다가 화재가 크게 한번 났습니다. 이게 이 투명 방음 터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른바 가소성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거기에 불이 붙는 바람에 5분이 돌아가시고요. 46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굉장히 큰 사고입니다. 그래가지고 꽤 오랫동안 제2경인고속도로 그 해당 구간을 차단했거든요. 그게 판교 넘어가는 길이에요. 그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된 비리가 수사가 진행됐는데 그 건설공사 입찰을 뇌물을 주고 딴 업체가 김태우의 스폰서입니다. 결국 그 뇌물 사건은 유죄가 났고요. 그래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어요. 그 뇌물 최모 씨 건설업자는. 그래서 그 방음벽 공사를 그 사람이 했는데 그게 이제 22년도에 그 화재가 벌어지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로 들어간 비용을 결국에는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불연성 소재를 사용한 게 아니라 가소성 소재를 불붙기 쉬운 소재를 사용하는 바람에 굉장히 큰 창극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건, 뇌물 사건 수사를 방해하려고 청와대 신분을 활용해가지고 적극 개입한 사람이 바로 김태우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람이 검찰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그때 그 사건의 비위와 관련된 건 그것만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예, 최모 씨라는 최도영 씨인데, 왜냐면 이건 유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도 돼요. 그 사람에게 본인이 청와대 가고 싶다는 청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검에 로비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이분이, 그러니까 김태우 씨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허위 제보를 언론에 공개한 것만 감찰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했다고 해서 공무상 비밀로서 기소했지 실제로 본인이 청와대 가기 위해 로비를 이른바 건설업자를 통해서 하고 건설업자가 그걸 대검에 로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않습니다. 왜? 같은 검찰 식구들이니까.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검찰이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하고 남에게는 추상 같은 칼날을 휘두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 검찰 제도라는 건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법률가들로 하여금 국가폭력의 가장 최일선에 있는 가장 강력한 국가폭력이 수사폭력 아닙니까? 근데 그 수사폭력이 법적 절차대로 잘 준수돼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인권 보호도 고려해야 되니까 범죄라는 아주 극악한 폭력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진압하고 그 과정에서 진실을 밝혀내고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충분한 법률적 지식을 갖춘 자격자로 하여금 감독을 맡긴 게 검찰제도예요. 근데 이 검찰제도가 스스로 너무 수사권 자체에 그러니까 현장에 몰입하는 거죠. 이 수사폭력을 휘두르는 것 자체에 몰입하면서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괴물검찰이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검찰을 정상화하는데 제일 중점에 둬야 될 부분은 검찰이 준법기관으로서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데
중점이 맞춰진 기관으로 재탄생하는 게 검찰이 정상화하는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의 수사폭력을 적절하게 견제해서 경찰의 수사폭력으로부터 국민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피해자, 그러니까 경찰이 그 수사권을 가지고 사건을 암장함으로써 그 피해자를 양산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잘 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검찰이어야지 지금처럼 검찰이 그 수사 자체에 매달리고 매몰되면 본인이 스스로 묻힌 칼의 피를 어떻게 스스로 닦아냅니까? 그건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되는데 과거 그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 개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기관 간 수사권 조정에만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한테 수사권 뺏어가지고 경찰한테 주면 경찰은 믿을 수 있습니까? 상호간의 견제 균형을 맞춰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고요. 또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는 참 고민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정치적인 사건은 그 자체로 민감한 사건이고 그게 권력이 개입하게 되면 이른바 게이트로 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떤 해결책이 있다고 선배님은 생각하십니까? 내부자의 입장에서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네. 방금 이제 검찰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 100% 수긍을 합니다. 검찰은 이제 스스로 공익의 대표자라고 그러고 또 공익의 대표자여야 되고요. 또 인권 보호 기능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수사지휘를 해서 통제하는 게 검찰의 본연의 기능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본인이 수사기관화가 되면서 그 기능이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 있고요. 이제 현상적으로 지금 우리 이 검찰공화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만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저는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정치적 수사는 어떤 이제 유혹이 있냐면 검찰 입장에서는 결국 정치적 수사는 이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인사가 결국 만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사 혜택을 보려고 정치적 수사에 매달릴 수가 있거든요. 유혹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정치 수사할 때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고 법무부 장관 총장의 의중을 살펴서 굽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사건을 검찰이 아예 법제도적으로 못하도록 최소한 해야겠다. 그래야만이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검찰이 정치를 지배하는 이 현상이 시정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법제도적으로 이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는 생각.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뭐 어떤 방법은 있나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정치적인 사건인지 여부를 규정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제 그 상설특검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특별검사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을 법무부 장관이 특검에 회부를 하면 즉시 특검이 선정돼서 특검이 가동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단추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지금 특검법상. 또 하나가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요청하면 특검이 가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하고 하식구니까 특검 단추를 안 눌러요. 일반 검찰이 하면 되지 왜 특검이 합니까? 늘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특검 단추를 누른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국회가 특검 단추를 눌러야 되는데 국회가 의결을 통해서 전체 의결을 통해서 하는 게 이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치적 사건에서 일반 검찰이 수사를 불평부당하게 불공정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야당 탄압이잖아요. 그러면 그 수사에 대해서 불만 있는 국회 교섭단체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는 야당이 되겠죠. 국회 교섭단체가 특검 요청권을 주자 이거예요. 제 생각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검찰의 이런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특검 요청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특검이 남발될 수 있잖아요. 또 검찰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검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요청한다고 해서 다 들어오면 안 되고 특검으로 할지 일반 검찰에서 할지 판단은 지금 국민의 참여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배심원단을 모아가지고 참여 재판을 하듯이
국민 배심원단을 일반 선거인단 중에서 무작위로 한 50분을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민주당의 요청을 들어보고 이게 야당의 요청을 들어보고 또 국회 교섭단체 요청을 들어보고 거기에서 일반 검찰이 할지 특검이 할지 판단하는 이런 시스템 제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도입을 해서 일반 검찰이 정치적 사건을 불공정하게 할 때는 특검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 특검이 지금 너무 어렵다. 특검 가는 게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마치 그러면 미국의 대배심 비슷한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정식 기소를 할 때는 대배심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대배심이라는 게 뭐냐면 형사 절차가 이미 개시가 딱 시작된다는 것, 기소가 된다는 것. 뭐 그거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무죄 받아봐야 이제 몸몸이 만시창이가 돼가지고 재기불능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이 검찰권이 가진 기소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본인이 스스로 입으로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식 기소,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유죄를 협상해가지고 내려지는 그 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 기소 사건, 그것도 중범죄 사건의 정식 기소는 반드시 대배심을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 대배심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 국민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무작위로 선출된 배심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배심은 수가 그 기소 여부만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간단하게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거를 재판에 넘길지 아니면 여기서 아예 그냥 끝내버릴지 그걸 결정하는 제도인데 그 유사한 제도인 것 같고 저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 정치적인 사건인지 여부를 규정하기가 법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죄명이 어떠냐에 따라 어떤 사람을 파렴치법으로 몰아가지고 정치적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사건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누가 그러면 결국엔 결정해야 되냐. 그건 정치 세력 일반에서 불만이 있는 쪽에 이런 신청권을 주고 국민 일반이 판단해 보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저도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거 갑자기 이해가 됩니다. 좀.